올해 국정감사가 막이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매우 중요한 국정감사를 수행합니다. 산업자본을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자본을 감시하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이 바로 정무위원회 소관 피감기관입니다. 돈의 쏠림 현상을 막는 공정위, 돈의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재벌 개혁론과 저축은행 사태는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스카이데일리가 창간 1주년을 맞아 국회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대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그 세 번째로 김정은 정무위원장을 만나 선진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 해법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선 그 첫 번째 질입니다. 그 위원장님 그 정무위원회 운영 방향과 그 주요 의제가 궁금합니다. 정무위원회가 이름은 정무인데 국무총리실 소관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해서 우리나라 금융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기관들이 다 있고, 또 요새 문제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다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있고, 또 심지어 우리 보훈가족들 챙기는 국가보훈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그 범위를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대선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주요 쟁점들이 정무위원회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신경을 제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또 이번에 또 정인들 신청해 놓은 분들도 보면은 주로 각 후보들 쪽에서 또 이 명목은 대선 후보 검증이라는 차원이지만은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쟁점화 될 수 있는 정인들도 많이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런 뭐 비화를 하지 않고 정말로 민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국정감사가 되도록 방향을 잘 설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다루는 법은 아무래도 이번 정기국회 때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11월 말이면 이번 국회가 클로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반에 돼야 경제민주화법들, 금산분리, 순환출자금지, 출총제 부활 이런 등등의 법들은 그때 가서야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한 경제민주화, 또 금융하면은 이제 가계부채라든지 우리 서민들 금융을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도 물론 다뤄야 되겠고, 우리 보험가족들도 또 잘 챙겨야 되겠고 하는 그런데 역점을 두고 이번 국정감사나 상임위원회를 운영할 그런 생각입니다. 예. 다음은 그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CD 금리 담합 의혹 사건인데요. 그 공정위와 금융위가 그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 공정위는 그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를 했었고요. 그 금융위는 은행들이 담합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부처를 소관하는 위원장으로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CD금리 담합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CD금리에 담합이 있었다 하면은 안 그래도 우리 어려운 서민들을 은행에서 이자를 더 이렇게 받아간 셈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CD금리 담합 사건이 문제가 되고 한 것은 이제 모 금융기관에 제보가 있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공정위에서 조사에 착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담합행위 조사는 한 뭐 1, 2년씩 걸린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증거 자료도 수집을 해야 되고 관련자 증언도 다 확보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위에서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언론에 나타나고 하니까 아마 금융위원회 측에서 아마 무슨 이런 금융기관에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본 것 같아요. 그런 기관이 있냐, 제보를 하고 뭐 이런 기관이 있냐 해보니까 그게 안 나타나니까, 이제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 기관이 없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아마 혼선이 좀 있은 것 같습니다. 혼선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공정위가 이렇게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금융감독 당국에서 그걸 섣불리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뭐 지나치다. 그것은 뭐 일종의 월권행위에도 속할 수도 있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조사가, 정밀하게, 잘 이렇게 정확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도와주는 것이, 도리지, 그게 뭐 마치 조사를 방해하려는 듯한,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공정위에서도 조사를 지금 철저히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그 4대강 관련해서인데요. 4대강은 국책사업으로서 너무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건설사들의 담합 문제가 상당히 좀 현안이 되고 있는데요. 그 최근에 그 공정위가 그 청와대와 그 담합 사건을 그 사전에 조율을 하고 그리고 처리 시기도 지연하고 그리고 담합 금액도 낮췄다는 얘기가 야당 위원회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공정위는 내부 직원을 또 조사하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무위에서는 향후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신지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4대강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주장하고 좀 상반된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그것이 이제 쟁점이 되고 이렇게 시시비비가 가려질 거로 보입니다만은 뭐 아직까지는 어느 쪽 주장이 뭐 맞다 하는 결정적인 그런 뭐 증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번에 뭐 자료를 뭐 빼돌렸다 뭐 어떻다 하는 것은 그 공정위 말로는 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직원이 그 4대강 담합 서류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런 관련 서류들까지 뭐 이렇게 유출 혐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직원이 그런 문건을 외부에 유출했을 때는 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자기들은 적법하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조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야당에서는 뭐라 그럴까 이렇게 공익 고발적인 차원에서 한 것을 그 법에 문제가 안 되게끔 돼 있는데 그걸 문제를 삼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이렇게 양쪽 의견이 좀 갈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새누리당에서도 그걸 정확하게 그러면 빼돌린 문서를 빼돌린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해라. 그거는 범죄 행위입니다. 사실 그걸 빼돌렸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하라고 또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야당에서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정감사 때 그런 부분들이 관련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출석을 하면은 좀 더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그럼 보충 질입니다. 만약에 직원이 청와대와 교감을 했다면 어떤 입장이신지 또 공정위 직원이 사실이라면 유출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그것도 무슨 아마 야당에서 당연히 신청을 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것도 무슨 내부 문서에 이런 기재가 돼 있었다는데 제가 그 문서도 확인을 해보지도 않았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이렇게 조사가 좀 더 진행이 되고 명확한 증거가 나와야 그게 좀 사실관계가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이 공정위 내부 직원이 실제로 유출한 게 사실이다 예. 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야말로 그 어떤 그 공익적 차원에서 이걸 뭐 제보를 했다든지 또 이렇게 한 것은 그 관련 법에 따라서는 또 처벌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 4대강 담합 서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건 뭐 관계가 없다고 지금 공정위에서는 얘기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건도 암호를 해제하고서 유출을 하가 지금 집에 가지고 있답니다. 지금 집에 가지고 있는데도 반환을 하라 해도 지금 안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은 일종의 범죄 행위죠. 그렇다면은. 근데 그건 또 공정위 주장은 그렇고 또 야당 주장은 또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관련 증인들이 요번에 당사자들이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그렇게 해야 뭐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요즘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사안입니다. 경제민주화는 곧 출자 총액 제한제 그리고 순환 출자 금지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께서는 법과 제도에 의한 것보다 재벌들이 자율적으로 이 문제를 나서야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셨습니다. 재벌들이 과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이라는 게 이익 추구를 하는 집단 아니겠어요? 예.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더 이익이 되느냐라는 기준에서 볼 때, 요새는, 시대 자체가 저는 뭐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위기에 와 있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위기라는 것은 양극화 현상이 심화가 되고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더 심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이나 대기업들은 더 이렇게 부가 축적이 되고 이렇게 강화가 되는데 빈곤층들은 그 숫자가 늘어나면서 더 이렇게 이 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는 상태로 자꾸 빠져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꼭 뭐 법과 제도를 뭐 해가지고 뺏어가지고 강제로 정부에서 기업들은 내놓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억지로 뺏어서 이렇게 나눠준다 하는 식으로 할 때는 주는 사람도 이왕 주는 거 뺏겨가 주는 거는 기분도 좋지도 않을 거고 받는 쪽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지금 세계 경제가 다 어렵고 나라 경제도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좀 있는 사람 경제적인 강자가 좀 양보하고 좀 나누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오히려 그 대기업들이 오래 갈 수 있다. 이 사회 빈곤층 없는 분들 이런 층들이 많아져가지고 불만이 많아지면 사회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를 하고 이렇게 같이 동반 성장을 해 나가는 데는 대기업이 좀 없는 분들한테 서민들한테 좀 양보하고 좀 내놓고 나누고 이러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왕지사 그걸 자율적으로 안 하면 정부나 국회에서 나서서 억지로 경제 민주화 시킨다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 부가 이렇게 나누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MB 정부에서 뭐 감세 정책을 쓰고 했던 것은 세금을 감해줄 테니까 그 세금 감해준 만큼의 부분으로 이득 본 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세금을 감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대기업들이 세금은 감해줬는데 투자를 원하는 만큼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할 밖에야. 그러면 정부에서 차라리 세금을 올려가지고 걷어가지고 강제로 일자리 창출하는데 돌리는 게 낫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가지려고 이렇게 해가 뺏겨가지고 내는 것보다는 스스로 좀 자율적으로 내놓는 모습이 내놓는 그 대기업들도 기분이 좋고 또 그 국민들이 바라볼 때도 그 참 칭찬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게 오히려 대기업들한테 이익이 된다고 자기들이 빨리 판단을 하는 것이 대기업에게 유리하고 이익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관계자들 제가 만나더라도 이번 정무위원회는 그런 관점에서 운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스스로 좀 양보하고 요새 이 어려운 시기에는 좀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좀 앞장서라. 그렇지 않고 자꾸 이렇게 더 가질라 그러고 안 뺏길라 그러고 이러면은 결국 법과 제도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나누는 수밖에 없다. 그건 모양이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움켜쥐려고 할 때는 이제 국회에서는 법률을 만들어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재벌들이나 대기업의 경제력이 너무 집중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걸 완화시키기 위한 게 경제민주화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스스로 좀 알아서 그걸 좀 자제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그 대기업한테 오히려 이익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뭐 대기업 본사를 뭐 해외로 이전한다 모르겠어요. 뭐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살아야지. 물론 뭐 삼성이나 이런 데도 아마 매출의 85%를 해외에서 올릴 겁니다. 우리 국내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 해가지고 뭐 삼성 뭐 또는 뭐 다른 대기업 본사들을 어디 다른 나라로 옮긴다. 그거는 글쎄요. 그게 뭐 가능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대한민국 사람,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살아야지. 그 뭐 돈 그거 한다고 뭐 다른 나라에 가서 뭐 남은 나라에 가서 산다고 얼마나 대접을 받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금융 사태입니다. 우리금융이 예전부터 관치금융의 대명사로 해서 공적 자금이 상당 부분 투입됐는데 최근에 매각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MBK 파트너스도 무산됐고 그리고 KB금융주도 무산되었습니다. 우리금융 매각과 관련해서 KB금융에 매각이 된다면 거대 금융조직이 탄생한다는 비판도 있었고 또 사모펀드에 팔릴 경우에는 헐값에 팔린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무위 차원의 대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공적 자금이 이제 많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 자금이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의 돈이기 때문에 그거는 회수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회수를 할 때 시기, 언제 회수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최선의 효율을 가질 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국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뭐 MB 정부에서는 뭐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뭐 인천공항이라든지 뭐 산업은행이라든지 등등등등 또는 뭡니까 KTX인가 뭐 그런 쪽도 전부 지금 카이라든지 이런 쪽도 전부 다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뭐 정권 말기에 와서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매각을 서두른다고 하는 것도 별로 모양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또 주가가 잘 이렇게 형성이 될 때 매각을 해야 최대한의 그 이익을 공적 자금 회수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뭐 주가도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민영화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여러 가지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한 다음에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공적 자금을 회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는 지금 하는 것이 안 좋다. 지금 뭐 안 하는 거로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최근에 금융 지주 회사들에서 유행처럼 좀 도입되고 있는 매트릭스 문제입니다. 매트릭스가 이제 외견상으로는 고객을 향해서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도입 논의가 되고 있고 실제로 도입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금융 지주가 각 계열사들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소지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라는 게 이제 그 금융 자회사들을 이제 은행이면 은행 또 증권 보험 이런 쪽으로 그룹별로 이제 묶어서 이제 또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뭐 물론 뭐 그렇게 했을 때 뭐 또 장점이 있는 회사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그냥 기존의 자회사가 있는 상태에서 또 별도의 뭐 은행 부문, 뭐 정권 부문, 보험 부문 뭐 이렇게 해서 또 하면은 뭐 시너지 효과가 난다 하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뭐 직원들의 업무량도 증가할 거고 여러 가지 또 뭐 노사 간의 문제가 또 발생할 소지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도입을 할 때는 좀 그 금융지주회사 내에서 좀 충분히 이걸 좀 컨센서스를 모은 다음에 각자 그 금융 환경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금융도 뭐 그런 형태가 다를 거고 신한금융 다를 거고 국민금융 다를 거고 하니까 각 그룹들 금융지주사들의 가장 적합한 모델을 잘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찾은 다음에 도입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다음은 그 산업은행 문제입니다. 그 산업은행은 그 정책 금융 기능을 정책 그 금융공사에 분리를 시켰고 최근에 나머지 기능을 민간에 이양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산업은행이 공공금융기관으로서 이바지한 부분이 많은데 과연 산업은행 민영화가 옳은 방안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산업은행이 이 정책금융을 하고 뭐 물론 이제 은행이 커도 하다 보니까 이익을 많이 내기 때문에 순수한 이제 금융 부분은 떼가지고 민영화를 시키겠다 하는 건데 그리고 정책금융은 따로 별도로 정책금융공사를 떼어서 한다는 그건데 정책금융공사가 제대로 된 힘을 발휘를 하려면 은행이 뒷받침을 튼튼하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책금융공사 자본금 정도 가지고서는 예를 들어서 남북 통일이 됐을 때 북한 지역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정책금융이 투입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걸 하나의 뭐 정부의 산하 공사가 그걸 나는 감당할 수 있다고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은행이라는 어떤 고유의 또 정책 금융을 아울러서 하는 그런 공적인 금융기관이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좋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산업은행 잘 되는 은행을 민영화시키고 정책금융만 따로 떼가지고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잘 되는 것은 또 이 정부 차원에서 좀 더 공익성을 가지도록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좀 더 발전시키고 키울 필요가 있지. 잘 된다 해가지고, 야, 잘 될 때 이걸 비싼 값에 팔고 말자. 이러면 일단 예산은 조금 이렇게 정부에, 국가에 조금 더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 중요한 어떤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꼭 팔고 민영화시키고 잘 나갈 때 팔아치우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은 모두가 개개인이 금융 소비자입니다. 금융 소비자에 대한 권익이 새롭게 요즘에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학력 차별을 통한 대출이라든지 이런 금융 소비자를, 금융 약자를 차별 대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경제 민주화의 차원에서 이제 바라봐야 될 그런 성질입니다. 대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듯이 은행권들, 금융권들도 너무 이렇게 이익을 추구를 하고 그런 피해들이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행태는 정말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행태들의 일환이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난 오큐파이라든지 이런 게 분노한 시민들이 금융자본주의에 분노를 한 거 아니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펀드 구성해가
투자를 해서 잘 될 때는 이익이 났을 때는 자기들끼리만 탁 놀아가지고 이게 실패를 해가지고 뭐 은행이 흔들린다. 그러면 공적 자금 투입을 해야 되고 잘 될 때는 자기들끼리 놀아가지고 안 될 때는 국민들 세금으로 막가였고 그걸 누가 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도덕적인 그런 금융자본주의는 좀 이렇게 좀 뭐 지양이 돼야 되고 건절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금융 공공성이 보다 더 강화가 돼야 되고 특히 요새 이제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서민금융들 이 서민금융을 하는 저는 서민금융공사라든지 이런 게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기업들이나 이렇게 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이런 데서 다 이렇게 기업들 이렇게 자금도 해주지만 서민들 진짜 서민들 필요한 자영업자들 그런데 하는데 지금 뭐 미소금융이나 뭐 햇살론이나 이런 것들이 각 금융기관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게 또 얼마나 좀 실효성이 있는지 또 자기들 은행들 생색내기용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그런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각 은행들이 뭐 햇살론 무슨 뭐 미소금융 뭐 마이크로 크레딧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을 해가지고 한 군데서 좀 크게 제대로 된 방글라데시의 그 그라민 은행 같은 그런 시스템의 어떤 서민들 금융을 다루는 그래서 정말로 저축은행이라든지 무슨 종합금융 이래가지고 막 사기당하고 피해당하고 이런 서민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끔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저축은행 사태입니다. 최근에도 또 부실 저축은행 사태가 또 터졌는데 그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서 근본 문제는 감독 기능의 문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금융감독원이 무자본 특수법인인데 금융위원회와 분리하지 말고 한 곳으로 일원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또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17대 때도 정무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금융위원회가 아니고 금융감독위원회고 또 금융감독원 이래가지고 금융감독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는 어떤 위원회 형태고 밑에 이제 금감원이 있는 형태로서 감독 기능만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금융정책 기능을 같이 가지고 오면서 명칭도 금융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지금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좀 이렇게 플러스적인 잘 되게 하는 거고 감독은 좀 마이너스적인 뭐 이렇게 감시하고 좀 이렇게 못하게 하고 이런 쪽이 강한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상충될 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또 이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 기능도 어떤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감독에만 치중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축은행도 뭐 BIS 비율이 맞췄나 안 맞췄나 그것만 이렇게 들다보고 있는 상황이지 실제로 그 대주주들이 어떤 농간을 부리고 어떤 불법 행위를 하는지 그런 실태 파악이 참 이게 인력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게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도 개선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뭐 첫째 저축은행 은행 명칭도 지금 쓰지 말게 하자 하고 우리 의원 입법으로도 나와 있는데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당장 뭐 또 하게 되면은 또 저축은행에서 상호 신용금고로 명칭이 바뀌면 또 이게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해가 예금 인출 사태가 또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성 때문에 그런 입장인 것 같고 그리고 옛날에는 한도 액수도 2천만 원까지인데 그걸 또 5천 일반 은행하고 똑같이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의 문제들도 있고 하는데 요새는 대주주들의 어떤 적격성 심사라든지 마음대로 이렇게 불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금 금감원에서 여러 가지 장치를 지금 많이 마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말로 저축은행
업계들은 뭐 숨도 쉬기 어려울 지경이다 할 정도로 지금 그런 뭐 상태입니다만 어쨌든 저축은행 문제도 서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금융감독 당국의 공무원들이 그 직을 그만두고 난 뒤에 뭐 저축은행이나 여러 산하 뭐 관련 뭐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는 이런 문제들도 늘 뭐 17대 국회에서도 그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뭐 금융감독을 하다가 그 산하기관에 가느냐 이러는데, 사실상 그 좀 지금은 이제 그 2년 동안은 뭐 못하게 묶어놨습니다만은 뭐 경력셋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보험회사 가실 분은 미리 막 이제 보험 관련 과에서는 조금 이렇게 비켜놨다가 총무과 이런데 또 근무시켰다가 또 가시고 하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일단 2년 동안을 취업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조금 많이 해소가 되고, 2008년 이전에는 그때는 불과 한 석 달인가만 그렇게 경력 세탁만 하면 바로바로 취업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지만은 요새는 2년간은 무조건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뭐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는 됐다고 봐지고, 또 이런 금융감독 당국의 문제는 다음 정부에서 아마 기능의 재편이라든지 또 금융 소비자의 어떤 문제, 또 지금 소비자 보호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으면서 소비자 보호를 하고 있지만, 사실 금융에 관련된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 특히 보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카드사, 은행, 뭐 정권,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 보호원도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좀 운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개인 부채와 자영업 부채까지 합치면 천조를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베이비 부모가 양산이 되고 또 자영업이 또 부실해지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를 상당히 위험에 빠뜨릴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시다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가계부채가 이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뭐라 그럴까요? 지금 보니까 은행 대출이 거의 대출률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 1, 20% 해가지고 이렇게 중소기업이나 일반 서민들한테도 대출이 많이 나갔는데, 지금 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의 지금 뭐 안 되는 상황 같습니다. 프로테지를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카드 돌려막기 하는 서민들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막히잖아요. 대출이 안 되니까. 막히니까 이제 개인 파산이 지금 급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뭐 그걸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국가 재정이 또 동원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 뭐 재정을 써서 그렇게 어떤 개인의 어떤 금융을 해결하고 하는 데는 조금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비교적 재정 건전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 재정 건전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뭐 스탠다드 푸어스에서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이 올라가고 하는 그건데, 지금 자꾸 상황이 갈수록 국가 재정을 사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 상황이 가고 있습니다. 파산자가 급증하고 하우스푸어들 그 어떻게 집값이 자꾸 떨어지면 그 은행에서는, 금감원에서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LTV 그 대출 비율을 맞춰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담보를 가지고 6억을 빌렸는데 집값이 8억으로 떨어져 버리면 그게 4억 8천에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1억 2천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변제를 하라 그러는데 그 갚을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이 매매가 돼야 됩니다. 집이 매매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다들 이 부동산은 심리인데 집값 앞으로 좀 더 떨어질 것이다 하면서 집을 사지를 않습니다. 이 부동산은 심리입니다. 심리.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부동산 가격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고 상승하고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질 때는 뭐 재개발, 뭐 재건축,
뭐 보금자리 주택 이런 것들이 제도들이 실효성이 있지만 지금 주택 매매가 안 되고 집값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보금자리 주택 이런 정책들이 오히려 집 매매를 하는 걸 더 방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부동산 대책을 갖다가 무슨 다른 거로 하는 것보다 누가 은행에 돈 빌리가 집 산 사람이 집을 팔리면 은행부터 빚 갚고 그 다음에 조금 외곽에 떨어져서라도 자기 이렇게 할 만큼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지 누가 그걸 안 갚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이 매매가 돼야 되고 하는데 그런 지금 부동산 대책들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집값이 자꾸 하락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래 되면 은행이 위험해집니다. 우리 IMF 때 그랬잖아요. 10억짜리 집을 잡고 6억을 대출해 줬는데 집값이 5억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경매에 넘겨도 그건 경매 조건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은행이 돈은 없고 부동산만 꽉 가지고 있으니까 은행이 망할 지경이 은행이 망하면 국가가 파산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산관리공사라는 걸 만들어가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들을 전부 부동산을 정부에서 매입을 공적 자금으로 해가지고 은행들 다 지금 살려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의 이제 사태에 다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제 그런 문제들, 부동산 매매도 좀 잘 되게 해야 되고, 서민금융도 좀 잘 되도록, 가계부채 문제도 좀 이렇게 싼 금리로서 잘 이렇게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햇살론, 미소금융, 이런 제도들이 정말로 실효성 있게 해가지고, 이 개인들의 부채 문제가 실질적으로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제는 국가 재정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나. 우리나라는 보면 명태나 이렇게 직장에서 나오면 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자영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자영업 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 달 뼈 빠지게 토일요일도 없이 이래도 이거 은행 이자 갚기도 바빠요. 미국같이 재정 쓰는 나라는 실업수당 받으면 됩니다. 그럼 뼈 빠지게 무슨 자영업 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한 달 일해도 150만 원 겨우 버는데 그냥 실업수당 150만 원 주면 그거 받아 먹고 가만 노는 게 낫지 하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국가 재정이 위험해지고, 그러면 이제 유럽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가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국가 재정 건전성도 유지를 어느 정도 해가면서 우리 서민들 금융을 좀 이렇게, 요새 너무 은행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IMF 때 정말 국민들 세금으로 공적 자금 투입해가 잘 살려놨는데, 그러면 국민들한테 덕을 봤으면 이제는 좀 금융기관들이 베풀어야죠, 우리 국민들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좀 가계부채도 해결해야 된다. 그렇다면 보충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은행 서민금융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은행들이 지금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민금융을 이용해서 수수료라든지 카드 수수료, 이런 문제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거두고 있는데, 은행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서민금융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에 이게 그렇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수료 문제 같은 부분은 지금 카드사들 지금 아우성 치고 있죠. 자기들 카드 수수료를 왜 민간 자율에 맡기지 않고 자꾸 정부나 국회가 개입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지만은, 근데 그것도 또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경제적으로만 생각하면은 단골 손님한테 싸게 해주고 잘해줘야 되는 게 경제 논리에 맞죠. 우리 집에 자주 오고 많이 팔아주는 사람한테 좀 싸게 해주고 잘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대형 할인 매장에서는 하루에 카드 점포를 얼마나 가져오겠습니까? 근데 그런 데는 이제 단골 손님이고 많이 팔아주니까 싸게 해주고 잘해주는 게 경제 논리는 맞지만, 근데 구멍가게 하시는 분이 한 달에 한 몇 장 들고 오는데 그거를 갖다가 수수료를 갖다가 6% 가까이 받아버리면 거기에는 그분들 영업 마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하면 단골 손님한테 싸게 해주고 잘해줘야 된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있는
대형 할인 매장들 수수료 조금 더 받으면 그분들 서민들 그 구멍가게 해서가 한 달에 몇 장 가오는 이런 분들 얼마든지 수수료 좀 낮춰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바란스를 맞춰가자. 그리고 카드사 또 은행들 또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벌었으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너희들이 좀 양보를 해가지고 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자꾸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지만 자꾸 안 내놓으려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법이나 뭐 제도나 정책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막 뺏긴다, 뭐 왜 우리 걸 하느냐 해봐야 모양도 아름답지도 않고 국민들로부터 좋은 소리도 못 듣고 하니까 이런 분위기에는 알아서 스스로 좀 양보하고 좀 나누고 하는 모양을 보이는 것이 좋다. 그리고 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권 흑자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은행들. 예, 작년에 아마 한 20조 정도 났을 겁니다. 그럼 그런 돈을 다 그렇게 뭐 물론 주주들이 있고 하니까 뭐 이익을 나눠주고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을 좀 이렇게 우리 일반 서민들 한테 좀 돌리는 이런 걸 좀 자율적으로 좀 해주는 것이 제일 좋고 그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이런 또 선거가 있고 하는 해에는 그런 걸 제대로 하나 안 하나를 이 정치권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국민들에게 많은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서민들로부터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그쪽을 뭐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양 안 좋게 이렇게 뺏기듯이 하는 것보다는 좀 스스로 좀 이런 시기에는 좀 어려운 시기에는 함께 나누는 모양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좀 경제 사안하고 좀 다른 문제지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인데요. 철저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만 대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글쎄요, 좀 국정조사가 좀 제대로 진행이 되면은 내일 우리 총리실 국감할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수월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 이 국정조사가 지금 여야 간에 아마 그 조사 범위에 대한 이견, 그러니까 야당은 MB 정부 하에서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조사를 하자 하고 또 저희들 또 여당 쪽에서는 DJ 정부 때부터 있었던 일이니까 그때부터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다 해서 싹 한꺼번에 조사를 해서 발본색원하는 차원에서 좀 한꺼번에 다 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범위가 지금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특위는 구성이 돼 있는데 국정조사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를 못하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여야 간의 정치 공방 성격도 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부가 공무원들 공직자 감찰을 한다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건 기능이 되겠습니다만은 공직자가 아닌 일반 민간인을 갖다가 이걸 일반 총리실 직원이 사찰을 했다든지 이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고 월권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저희들 내일 아마 국무총리실 국정감사를 할 때 이 문제가 집중 제기가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한데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슨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법률인가? 예, 그게 재정법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논의가 많이 돼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게, 딱히 총리실에 관련해서만 적용을 할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총리실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국가 정보기관이라든지
뭐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사 사찰이라기보다 조사에 관련된 권한까지도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좀 따져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포괄적인 법으로 법안은 제출돼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정무위에서 논의가 좀 치밀하게 돼야 될 법안이고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정권을 잡은 쪽에서 운용을 할 때 기존 법들도 이렇게 뭐 이런 불법 사찰하면은 다 형사처벌 받게 돼 있습니다. 직권 남용이라든지 뭐 이런 죄명으로서 다 돼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국민의 인권, 개인의 권리를 절대 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정부가 마음을 가지고서 운용을 하면은 충분히 되지. 이걸 뭐 또 여러 가지 법으로 막고 한다고 그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장시간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창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터넷 또 기자협회에서도 뭐 사실관계 또 정의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앞으로 더 왕성하게 펼쳐져서 우리 사회가 진실로 정의롭고 밝고 맑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우리 국회 또 기업 사회가 정말 공정하게 또 잘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